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직장 생활이 올해로 계산해 보니까 29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어렵게 다녔는데 그동안 하면서 금융권에서만 29년 정도 다니면서 투자란 뭘까,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뭐 해보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경험해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나의 첫 투자, 미래를 설계하다. 이런 주제를 주셔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림 나와 있죠. 뛰어다니는 애가 어떤 동물인지 혹시 아세요? 가젤.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오늘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톰슨 가젤이라는 친구예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왜 달려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톰슨 가젤의 천적이 누구냐 그러면 사자거든요. 이 친구는 그러면 달릴 때 누구보다 빨리 달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자보다 빨리 달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동료보다 빨리 달리면 됩니다. 목적이 달라요. 근데 달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뛰어갔는데 그 앞에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자산 관리도 비슷하고 인생 설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릴 때 내가 어떤 방향을 잘 설정을 하고 가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자산 관리할 때 우리 한번 볼게요. 부자가 되려면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부자는 되고 싶은데 저축은 안 합니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투자는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뇌구조는 저축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싶어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뉴욕대학교 계시다가 이제 계시던 분들, 할 허시포드라는 교수님이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어요. 저 기계가 보면 뭐냐면 MRI 기계입니다. fMRI라고, 기능성 MRI라고 해서 저기 들어가면 어떤 실험을 하면서 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뇌라는 놈은 사진을 찍어보면 전기 신호도 막 흘러다니고 혈류량도 막 흘러다니는데, 이분이 재밌는 건,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랑 혈류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 MRI 기계에 넣어보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진을 찍기 전에 주문을 한 3가지 정도를 해요. 첫 번째 주문은 뭐냐 그러면 현재의 자기 자신,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라 그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뇌에 어디가 활성화되냐 그러면 이마 있는 이쪽, 전두엽 이쪽에 전기 신호가 막 흘러가고 한 15초 정도 지나면 혈류량이 확 올라갑니다. 대부분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증상을 보여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요, 이번에는 당신 말고 당신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주머니 같은 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앞에 있던 전기 신호, 전두엽에 있던 전기 신호는 싹 사라지고요, 혈류량도 쭉 줄어듭니다. 그래? 근데 3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인데 현재의 당신 말고 10년 뒤의 당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100명을 찍으면 한 95명 정도는 어떤 증상을 보이냐 그러면 뇌에서 어디 신호가 가냐 그러면 뇌 가운데 부분에 신호가 가요. 전두엽에 신호가 안 가요. 그 혈류량도 쑥 줄어들어요. 이건 뭐냐? 뇌는요 10년 뒤에 나를 뭘로 생각해요?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주머니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주머니를 위해서 저축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뇌는 근본적으로 장래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잘 못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100명 중에 95명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 실험자를 보시면 파란색 굵은 선이 보면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의 뇌파, 혈류량의 흐름이고요, 옅은 파란색이 10년 뒤의 나를 생각할 때 혈류량 흐름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현재나 미래의 다른 사람 생각할 때 혈류량 흐름이거든요. 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냐,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랑 똑같이 전기 신호가 전두엽에 오고 혈류량이 증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의 축적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가설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어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현재만 보는 사람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저축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이게 할러 시퍼드 교수님의 현재 사진이고요. 이게 30년 뒤에 할러 시퍼드 교수님 사진이에요. 요새 스마트폰 사진 찍어가지고 올디파이라는 앱 같은 거 쓰면은 30년 뒤에 자기 모습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어요. 자, 30년 뒤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놓고요. 저 스케일바를 가운데 딱 있는 스케일바를 지금부터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미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스케일바 오른쪽으로 당기면 30년 뒤에 내가 활짝 웃게 만들어요. 반대로 현재 써버리겠다 생각하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당기면 인상 확 찡그리게 만들어놔요. 아무런 설명 없이 저축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저 시뮬레이터만 한번 당겼다 밀었다 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저축액이 늘어나요. 사람들한테 가장 심플한 방법은 미래를 상상하게끔 만드는 게 부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앞으로 또 크리스마스 되면 나올 텐데 스크루지 아저씨 할아버지인가 아저씨인가 그분이 증명해 줬어요. 뭐라 그러냐? 유령을 3번 만나죠.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을 만납니다. 언제 바꿔요? 행동을? 미래의 유령을 만나고 자신의 미래를 보고 온 다음에 바꿉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나 투자나 인생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미래의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산 관리를 하려고 했더니 뭐 있어야지 하지. 이런 분들 많아요. 뭐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뭐 관리를 하지 이런 분들한테 자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산이란 말을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저도 쓸 줄은 몰라요. 읽을 줄은 아는데 자자가 저게 재물 자자입니다. 산자가 생산할 때 산자죠. 재물을 만들어내는 거. 다시 말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게 뭘까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사람들은 뭐 예금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고요, 다 떠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나 자신의 재무 상태표. 기업으로 가면 대차대조표죠. 그림을 그려보면 금융자산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는 거 많지 않아요. 실물자산, 부동산 아직 없어요. 그럼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나예요, 나. 인적 자산이에요.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산 취급을 안 해요. 근데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자산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큰 건 저 인적 자산인데 그럼 인적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모든 자산의 가치,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그게 자산 가치가 돼요. 그러면 내 인적 자산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내 몸값이 돼요. 그럼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 인적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소득을 키운다. 두 번째는 일하는 기간을 늘린다.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을 떨어뜨리면 돼요. 근데 내가 안 했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뭐예요? 몸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캐시플로가 할인되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저 소득을 어떻게 키울 거냐? 아니면 근로기간들을 아니면 일하는 기간들을 어떻게 더 연장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만들 거냐? 거기에다 집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잘 보시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데 저 소득이라는 놈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픽스돼 있어요. 픽스돼 있어요. 그래서 인컴이라는 말을 소득이라고 붙이고요. 픽스돼 있으면 픽스드 인컴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픽스드 인컴이라고 인터넷에 딱 조회를 해보면 뭐가 뜨냐 그러면 투자에서는 픽스드 인컴을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인적 자산 저 표에 가보면 내 자산에 지금 현재 내 자산의 대부분이 뭘로 돼 있어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러면 자산 관리는 뭐냐면 저 인적 자산을요, 저 금융 자산이나 실물 자산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자산이 전부 채권이면 내가 벌어들여서 금융 자산화 되는 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내가 지금 주식이냐 채권이냐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죠. 저 같은 사람 증권사 다니잖아요. 저는 증권회사 채권이에요.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앞으로 일할 나이는 한 5년 정도 많으면 남았어요. 5년 만기 채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한 30년 일해왔으니까 일하는 기간 동안 채권이 만기가 돼도 돌아온 것들 다 뭘로 했겠어요? 일부는 쓰고 일부는 금융자산을 시켰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 가치를 한번 보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는 보통 시작하면 96% 정도가 채권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4% 정도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요? 저걸 전부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4%만 주식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자연스럽게 인적 자본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저 금융자산에서 비중을 뭘 높여놔야 돼요? 채권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라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자산이 지금 다 채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자산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면 자산 관리할 때 우리가 또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평균의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저랑 내기를 한번 해볼 텐데,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 수영장 풀 있죠. 평균 수심이 보통 한 120cm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저기 가가지고 아쿠아로빅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딱 들어가면 요 정도 높이, 가슴 정도 물 높이가 될 거예요. 저랑 내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쪽 반대쪽 끝에 서 있고 제가 건너편에 서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요 가운데가 이제 풀이라고 치고 걸어서 건너오시는 분한테 금을 한 양씩 드릴 겁니다. 한 양이 10돈. 지금은 한 800만 원 가까이 되려나? 무조건 드릴 거예요. 걸어서 건너오시는 분한테. 안 건너오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걸어서 건너오실 분은 진짜 들어와서 앞에 사람들이 금 받아가기 시작하면 눈썹을 휘날리면서 막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요. 근데 똑같이 제가 평균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텐데 이번에는 장소가 저수지입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건너오시는 분한테 평균 수심 120cm 똑같아요. 건너오시는 분한테 이번에도 금을 한 장씩 드릴 겁니다. 건너오시겠어요? 왜 안 건너올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그게 뭐냐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뭐냐면요,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리스크라 그래요. 근데 저게 두렵다고 안 건너면 금 한도를 못 가져, 한 양을 못 가져가요. 근데 막 건너다가 빠지면 또 뭐가 돼요? 또 못 가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건너야 돼요. 그게 리스크 관리예요.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할 때 평균에 대한 감정을 다 알아보는, 또 증권사 같은 저 증권사 같은 데 와서 물어봅니다. 이 상품 투자하면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납니까? 물어보면 평균 한 8% 정도 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가 8% 수익을 얻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10% 얻고요, 어떤 사람 6% 얻어가면 몇 프로가 돼요? 8%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6% 얻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0% 얻어가면 평균이 얼마가 돼요? 8%가 됩니다. 어느 게 우리가 리스크가 크다고 이야기하죠? 후자가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잘하면 16%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것들은 확정된 수익을 주는 걸 투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수익을 가져가는 걸 우리가 투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잘못하면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 투자회사에 갔는데 투자 상품을 사면서 확정적으로 몇 % 주겠다는 상품만 조심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상품이 아니거나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못 걷는 이유는 혹시 저런 게 있을까 봐 잘 못 건너잖아요. 그 평균이라는 것들의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투자에 나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그러면 리스크란 건 도대체 뭘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인간한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뭐 늑대, 어떤 분은 뭐 사자, 어떤 분은 하마, 어떤 분은 뭐 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계실 텐데, 한 해 동안 측정을 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모기입니다. 모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랑 실제 리스크가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가볼게요. 이 그림
날아다니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카루스라는 친구예요.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냐면 저 친구는 너무 높이 올라가 가지고 태양에 의해서 저 날개가 아버지가 만들어줬는데 밀랍을 가지고 새 깃털을 붙여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너무 높이 올라갔더니 뭐예요?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었다. 투자의 세계로 오면 저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나치게 고수익만 추구하다가 한 방에 훅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친구가 높이 날지 않으면 리스크가 없는 걸까요? 저 옆에 앉아있는 날개 달아준 사람이 아버지 다이달로스라는 분인데 아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면서 두 가지 경고를 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중해를 건너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말했듯이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을 수 있어. 근데 네가 그게 겁난다고 너무 낮게 날면 지중해의 습한 바람에 날개가 무거워져서 떨어져 죽어. 어느 게 위험해요? 높이 나는 게 위험해요? 낮게 나는 게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해요. 우린 뭐 해야 돼요? 적정하게 잘 날아야 돼요. 적정하게. 리스크에 대한 개념들.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은 되게 높고 금리는 낮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안 하고 예금에만 돈을 다 모아놨다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죠. 안전해 보여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리스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 관리할 때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 흔히 리스크를 한국 사람들은 위험이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위험을 뜻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에 데인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리스크 앞에는 테이크 동사를 되게 많이 써요. 테이크 리스크, 취한다. 근데 데인저를 찾아보면 어보이드, 피한다는 동사를 되게 많이 써요. 똑같은 위험인데 뭐는 취하고 뭐는 피한다. 리스크를 라틴어 어원에서 찾아보면요, 용기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리스크라고 해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주 안 좋은 것을 피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좋은 걸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 뭐 주식 투자란 거랑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로또를 사야지 당첨도 되잖아요. 안 사면 당첨될 방법이 없잖아요. 주식을 사야 주가가 오를 때 수익도 가져가는데 안 사면 잃지도 않지만 따지도 못하는 상황. 그걸 우리가 리스크한 상황이라 그래요. 근데 데인저는 뭐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안 좋아지는 쪽으로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피해야 돼요. 피하지 못하면 축소시켜야 되고요. 축소도 안 되면요, 보험회사에다 전가시켜 버려야 돼요. 저 데인저. 근데 어떤 사람이 리스크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위험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네. 우리 뇌에는 그 위험의 자리에 데인저가 차지하고 있어요. 투자는 위험하다, 투자는 리스크하다를 투자를 위험하다라고 번역하는 순간 뭘 안 해요? 투자를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리스크와 데인저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럼 저는 리스크를 어떤 말로 번역하는 게 좋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위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 말 속에는 위태로움과 기회가 같이 있습니다. 투자 활동은 뭐냐? 위태로움을 매니지먼트 관리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게 투자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게 우리가 투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 이 그림은 보면 지금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한번 보면 이 사진을 보면 볼 겁니다. 미식축구 한국 사람들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있어요. 저기 샌프란시스코 49ers라는 팀입니다. 저는 처음에 49ers 써놨길래 이 사람들이 미식축구는 49명 정도가 모여야지 하는가? 이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이게 미국의 황금강 시대, 골드러시가 일어났던 거. 캘리포니아의 첫 번째 금강이 발견됐을 때가 1849년도. 그 금강을 캐러 동부에서 서부로 막 왔던 사람들을 49ers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이 1849년도 이 49ers들이 왔으면 돈은 누가 벌었을까? 미국 역사에 보면 오른쪽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존 스트라는 분인데 캘리포니아의 첫 번째 금광 주인입니다. 당연히 돈 벌었겠죠. 안타깝게도 써보질 못했어요. 농민 폭동이 나가지고 거기서 사망을 해요. 근데 실제 돈 번 사람 누구냐? 오른쪽, 저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구냐? 리바이스. 청바지 만든 사람이에요. 뭐냐? 이 사람은 생각해봤죠. 금강을 캐는 사람도 돈을 벌지만 금강을 캐는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죠. 금강 캐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질긴 바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물을 볼 때요. 어떤 일에 붐이 일어나면 거기서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과열되면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붐이 일어날 때 거기 영향을 받아서 돈을 버는 데가 있어요. 중국 애들이 화장을 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다 돈을 벌었겠죠. 그럼 아모레퍼시픽에 화장품 케이스를 납품하는 회사도 돈을 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나라가 산업화가 막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면 도시 짓는 데 들어가는 철강회사 아니면 뭐 건설회사, 토목회사 이런 데 돈 벌겠죠. 근데 어떤 분이 손해보험회사 주식을 계속 사요. 너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잘 생각해봐. 도시가 생기면 도로가 닦이지. 도로가 닦이면 자동차가 다니잖아요. 자동차 주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 돼요. 건물이 생기죠. 건물주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화재보험 가입해야 돼요. 근데 그 나라를 봤더니 특정 화재보험사, 손보사가 몇 개가 과점 상태에 있어요. 도시 안에 계속 진행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보이는 건 도시안데 투자는 이쪽에 하고 있는 거죠. 방법이 달라요.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겠어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발명한 사람 돈 벌었겠죠. 그때 유혹에 뛰어가서 땅 산 사람이 돈 법니다. 또 왜? 밀집도가 높아지는 땅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에어컨이 처음에 발명이 됐을 때 누가 돈 벌어요? 에어컨 회사에 돈 벌지만 텍사스에 가서 땅 산 사람도 돈을 벌어요.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이걸 투자의 세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운스트림적 사고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한 단계 내려가서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돈을 법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일어나는 일들보다 그걸 통해서 다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냐, 그걸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우는 것들이 투자에서도 돈을 벌고 일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49에서 보면 옷이 보면 뭐 황금색 바지, 황금색 헬멧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49에서 구장 스폰스가 리바이스 가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어디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 그다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데 저는 고민하다 보면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이데일리 TV나 이런 데서 다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좋은 종목을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고민을 해볼게요.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요. 축적된 자산, 인적 자산을 제한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한 저축돼 있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수익을 10% 내면 얼마를 버는 거죠? 10만 원 버는 겁니다. 근데 자산이 1억인 사람이 10% 수익을 내면 얼마를 벌어요? 1,000만 원을 벌어요. 해야 될 건 뭐냐? 처음에는 내가 덩어리 자산들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거기다가 스킬을 써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단기간에 많이 낼까 하는 수익률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첫 단계는 just keep buying,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해서 덩어리를 키우는 작업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편하게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보다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지는 시점이에요. 저 부동산처럼. 그 단계가 되면 자산 관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꾸준히 매수를 하기 위해서 소득을 키우는 데 더 많이 집중을 해서 자산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님도 이야기하시는데 재테크 정보를 모으는데 공부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투자하는 행동은 트레이딩하고 이런 데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 정작 자기의 인적 자산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돈을 벌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된다. 자, 스킵 바잉을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투자의 세계에 접어드는 사람들은 언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냐? 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 처음 투자 시작할 때 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언제 하냐? 시장이 상승장으로 향해 가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옵니다. 너 뭐 하냐? 그러면 나 정기예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가라 그래요? 너 그러다 벼락거지 될 수 있어.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니 뭐예요? 무서워요. 두 가지 심리가 같이 작용합니다. 그냥 있다가는 상승장의 이익을 못 가져가겠고, 잘못하면은 뭐예요? 들어갔다 꼭대기 들어가서 후딱 망하면 또 그것도 큰일 아니에요. 막 갈등하다가 언제 사냐 그러면 시장이 거의 끝무렵에 갔을 때 인생 멋있어가고 한번 질러봅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거의 시장의 끝무렵에 시작하면 그 이후로 일어날 일들은 얼마 안 있어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시장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손해보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면 손해를 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8개월 동안 투자 성과인데 저 가운데 제가 회사 생활 시작했거든요. 입사하자마자 IMF 터져가지고 곡소리가 나는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지수 코스피 보면 907포인트에서 시작해서 305포인트까지 떨어져서 3분의 2가 날아가는 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38개월이 지났을 때 본전치기 했어요. 저 장에서 그냥 사가지고 가만히만 버텨도 그냥 본전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매달 1일 날 저 종합주가 지수를 계속 살 거야 라고 합니다. 꾸준히 계속 사면 평균 매입 단가가 547포인트 정도에 잡힙니다. 계속 산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547포인트에 내가 평균 매수를 했고 주가가 969포인트 가면 얼마를 먹는 거예요? 거의 한 77% 가까이 먹는 겁니다. 한 3년 정도 투자해서 77%면 연평균 한 20% 가까이 수익을 내는 거라서 워렌 버핏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가져갑니다. 그 대부분. 왜 못 가져가는지 볼까요? 여기 저 38개월 중에서요. 처음에 31개월 동안 손해보고 있습니다. 저거 못 버티고요. 중간에 다 도망갑니다. 못 가져가요. 근데 기다려서 가져간 사람들은 가져가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할 때 고민해야 될 건 뭐냐?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걸 골라야 돼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겸허하게 생각해서 내가 시작하는 시점이 꼭대기일 수도 몰라라는 가정을 하고요.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지수 같은 것들을 사서 꾸준히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개별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내려가면 안 올라오는 거 이런 거 고르거나 그러면 이제 바닥을 이렇게 헤매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형 지수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이런 것 중에 그걸 사서 그냥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인적 자산의 가치를 키우세요. 거기다 집중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투자할 때 마지막 메시지 제가 7가지 3분 정도 남았으니까 볼게요.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 워렌 버핏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돈 버셨습니까? 했더니 2가지 원칙이 있대요. 첫 번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래요. 이 말은 나도 하겠어요. 문제는 진짜 이런 말 말고 진짜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2번째 원칙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래요. 그만큼 첫 번째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쌀 때 사서 싸게 팝니다. 자 볼게요. 저게 2014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20개월 동안에 S&P 500에 투자했을 때 성과입니다. 가만히 기다렸던 사람은 저 10년 동안 투자를 해서 119% 수익이 났습니다. 나누기 10 하면 연평균 한 10%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괜찮죠.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고. 근데 우리는 저기서 뭘 하냐 그러면 돈을 좀 더 벌고 싶죠. 그래서 떨어지는 장은 피하고 올라가는 장에서만 투자하고 싶어요.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밑에 게 뭐냐면 1등부터 20등 뭐냐면 저 기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은 날을 제가 순서대로 쫙 엑셀로 정리해서 한 다음에 지금 20개만 갖다 놓은 거예요. 보시면 2020년 3월 24일은 하루에 9.38%가 올랐어요. 우리의 계획은 3월 23일 날 사서 가지고 하루만 버티면 얼마 먹는 거예요? 거의 10% 가까이 수익을 내는 건데 우리의 현실은 3월 24일 날 오후에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떨어지는 거 온몸으로 받아내요. 자 볼게요. 순서가 저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도대체 상승률이 높은 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점을 다 찍어봤어요. 20개 점을 찍어봤더니 공통점이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하락장, 하락 후 반등하는 장. 저기서 나와요. 다 거기 찍혀 있잖아요. 반대로 하락률이 높은 날도 찍어보면 똑같은 데 찍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잘 못합니다. 떨어지면 하염없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하락하는 장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을 투자 세계에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에 잡는 사람이라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못해서 올라가는 장을 시장 바깥에서 지켜보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해 보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일 왼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냥 10년 동안 그냥 버틴 사람 아까 119% 가져갔다 그랬죠. 들락날락하다가 상승률 높았던 날 열흘을 딱 높이면 계좌가 반토막 납니다. 수익률이 56%. 20일을 놓치면 4분의 3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딱 30일 놓쳤더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0일을 놓치면 내 계좌가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수익률 안내장을 오면 얘는 110% 났다 그러는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50%가 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잘못 골라서 아닙니다. 내 태도 때문에 그래요. 자꾸 들락날락하다가 수익을 다 못 누리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베스트는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베스트인데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도 대부분 못 맞춥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시장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 가져가서 시장의 수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뉴욕에 가보신 분은 요즘은 이제 우버 때문에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옐로우캡이라고 해서 뉴욕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 옐로우캡이었어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이분들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어떤 상태를 보이냐 그러면 손님이 많은 날은요 오전에 일하다가 집에 가버려요. 근데 손님이 없는 날은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 돈 벌려면 손님 많은 날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희가 마감을 매일 하는데요. 하루 예를 들어 뭐 산학금이 20만 원이에요. 그럼 손님 많은 날은 아침에 20만 원이 차니까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손님 없는 날은 그 20만 원을 벌려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마감을 하루 단위로 해서 그래요. 만약에 마감을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조정을 해주면 행동 패턴이 바뀌겠죠. 손님이 많은 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요. 손님 없는 날 좀 쉬면서 편하게 가고 돈은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런데 마감을 너무 자주 해요. 투자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 투자 하루 단위도 아닙니다. 초 단위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식 사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계속 그 동기화시켜가 눌러보잖아요. 회사에 무슨 일이 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상승장에서 수익을 끊어버립니다. 하락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뉴욕의 택시 운전사처럼 투자하고 있지 않나? 그러느니 차라리 시장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성과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투자할 때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전에도 끝낼게요. 당나귀가 있습니다. 불이당의 당나귀라는 비유인데 저 당나귀가 하루 동안 수고를 많이 해서 그 당나귀 주인이 건초랑 물을 갖다 줬어요. 먹고 편하게 있어라 그랬더니 며칠 뒤에 계속 했더니 어떤 당나귀가 계속 했더니 가봤더니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건초도 있고 물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초부터 먹을까 물부터 먹을까 고민하다가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도 똑같을 겁니다. 이거 부탁하 저거 부탁하다가 안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됩니다. 내일을 바꾸려면 뭘 해야 돼요? 오늘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3시간 강좌 여러 개 들으시면서 느낀 바도 있고 행동할 것도 있을 텐데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중에 뭔가 하나 와닿은 게 있으면 행동하셔서 내일을 바꾸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